데니쌤 영어 TV. 자, 만약에 네가 be going to will이죠. 비교하려고 한다면, 언어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도움이 된다. 진주어, 뭐 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뭘로 시작하는 거야? 무언가로 시작하는데요. 어떤 무언가? that, 꿈이고요. 네가 확신하는. 네가 확신하는 이상하죠? 봐봐요.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관계대명사가 성립을 안 하잖아. 선생님 분명히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you can find 뒤에서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전 문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선생님? 얘는요, 그냥 삽입이에요, 삽입.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냐? 네가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네가 확신하기에, 네가 모든 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어떤 것, 네가 확신하기에. 아무튼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명령문. 기호나 단어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엄마, 아빠 같은 거. 그 세상 모든 어떤 문화든지 언어에서 엄마, 아빠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가 없진 않지 않을까? 패드립은 아니고요.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추가한다면 다른 가족의 관계를 추가한다면 이 카테고리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가족은 뭐 아들, 할머니, 이모, 처남, 그리고 사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추가한다면 우리는 정의하는 것이다. 뭐를요? 친족 용어의 범주를 정의하고 있는 거겠지. 자, 비교 유형 연구들. 친족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 유형하는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해 왔다. 뭘 발견해 왔니? 명사절 접속사 대절을 발견해 왔죠. 언어인데요. 이 언어가 라벨을 가지고 있다. 라벨 붙어 있는 거 너네 뭐 하는 거니? 딱 표시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일부. 하지만 전체 가족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라벨만 가지고 있더라. 명칭만 가지고 있더라.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우리는 다 지칭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확률. 무슨 확률입니까? 관계대명사. 특정 친족 관계가 라벨을 가질 확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관계대명사가 아니잖아. 이 AI 멍청한 놈아. 그게 아니고요. 동격입니다. 동격. 왜냐면요. 뒤에가 완전문이 나와버리잖아. 이렇게. 그걸 통해서 한 번만 더 상기시켜보면 되겠네. 여기 동격이라고 나와있죠. 관계절 아니고 동격입니다. 아무튼 이 특정 친족 관계가 명칭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예측 가능합니다. 뭘 기반해서 예측 가능하냐? 다른 친족 용어들, 그 언어에 있는 다른 친족 용어들 있잖아. 그걸 근거해서 가능하다. 예측이. 예를 들어서 모든 언어는 가지고 있다. 핵심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 용어에서. 그게 뭐냐? 엄마, 아빠 같은 핵심 용어는 가지고 있어. 다. 모든 언어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용어니? 덜 중심적인 범주에 있는 멤버들.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심이 되는 엄마, 아빠가 있어. 그리고 뭐 있겠어? 뭐 아들, 딸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멀어지는 거야. 점점점 멀어져서 덜 중심적인 어떤 구성원. 우리나라 문화로 할 것 같으면 뭐 5천, 6천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그런 어떤 언어들은요. 흔히 만들어집니다. 수동태예요. 비동사 빠지면 안 되겠지. 왜냐면 수동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be 플러스 pp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be를 없애버린 경우도 있어요. 핵심 용어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덜 중심적인 용어들은요. 뭐와 같이 엄마를 이용해서 시어머니, 아빠를 이용해서 의붓아버지 이런 식으로 덜 중심적인 구성원은 이렇게 붙여서 만든다는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언어들을 비교하는데 세 개의 언어들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무슨 친족 관계가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냐? 뭘로? 핵심 용어로 표현이 되냐? 그리고 무슨 관계가 또 표현이 되냐? 뭐 해서 변형을 해가지고 핵심 용어를 변형을 해가지고 또 어떤 건 표현이 되니? 간접의문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에스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근데 요 what이 what만 나오는 게 아니라 what 뒤에서 명사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의문사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묶어진 거고 요렇게 묶여진 거고 하나의 의문사라고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언어 간의 친족 용어 비교를 해봤고 그게 핵심 용어가 있더라. 모든 언어는 공통 핵심 친족 용어가 있어. 그리고 주변 용어는 그 핵심 친족 용어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다. 끝. 자, 이 지문은요. 조금 이따가 위로 한번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 삽입문이 위에 있어서 일단 진행을 하다가 위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관계 부사가 되겠지. 많이 나오죠? 웨이 다음에 how를 써야 되는데 how를 못 쓰니까. 참가자들인데 무슨 참가자들이냐? 가상 역할놀이에요. make believe. 거기에서의 참가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 어떤 것을. 뭐에 대한 어떤 거? 가상 세계에 대한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는데 다른 참가자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요. 때때로 이러한 메시지들은요. 전달이 되고 방출이 됩니다. 발산됩니다. 자연스럽게. 뭐의 결과로서? 완전히 참여하는 거야. 이 가상세계의 역할놀이니까 완전히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산돼요. 즉 어떤 것인데 말해진 어떤 것 그리고 행해진 어떤 것 뭐에 의해서? 플레이어에 의해서 뭐 하면서 캐릭터상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거지. 캐릭터상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역할에 충실한 채로 그런 어떤 것들이 전달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니까 s가 붙어 있죠. 뭘 전달하냐? 몇몇 것들을 전달해요. 어떤 겁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허구인, 그 세계에 대해서 허구인 몇 가지 것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시 한번 들어봅시다. 한 아이가 있어. 뭐인 척 하고 있어.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민다. 피터팬인 척 하고 있는 그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막 숨을 헐떡일 수도 있어. 그리고 꺼낼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 칼을 헤헤헤 하면서 칼을 꺼낸 거야. 이것은 뭐일 수도 있냐? 충분할 수도 있다. 뭐하게 충분할 수도 있어? 전달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다. 뭘 전달하니? 대절. 허구적인 하나. 피터팬의 적들 중 하나. 누구지? 후크 선장 같은 애들. 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잖아. 왜? 피터팬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서 칼을 꺼냈잖아. 그러면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니야. 적이 다가오고 있어요. 적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이런 때에 참가자들은 종종 어떻게 하니? 부분적으로는 적어도 어디서 나와? 캐릭터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 자, 흐름이 이상해졌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뭐가 들어갔습니까? 원래 있었던 삽입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삽입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캐릭터의 행동들은 불충분할 수가 있어, 근데. 하지만 뒤집었잖아요? 뭘 유지하기에는? 필요한 만큼의 양. 그런 공통 정보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할 수도 있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내가 숨을 헐떡이면서 칼을 꺼내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무엇이 허구인 것이냐. 이 세상에서 역할극 세계에서 허구인 것에 대해서 왓절 불완전하겠죠. 명사절이고요. 서로 필요한 만큼 공통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때에 참가자들은 종종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캐릭터 바깥으로 벗어난다고요. 뭔가 공통 이해가 부족할 때 주기 위해서 다른 참가자한테 정보를,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 중요할 것이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니? 혼란을 피하는 거. 가주어 진주어. 뭐에 대한 혼란을 피하는 거야? 누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어떻게 얘기해? 아니야. 너 캡틴 선장이라니, 후크 선장이라니까. 내가 피터팬이고 이 상대방이 이렇게 의아해하고 못 따라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역할극에서 허구 세계의 공통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참여자 간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릭터 내 행동만으로 정보 전달할 수 있는데 불충분할 때 참여자들은 캐릭터 밖으로 나와서 직접 소통하기도 한다. 이런 글입니다. 자, 얘도 이따가 1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볼게요. 우리의 직관. 뭐에 대한 직관입니까? 물질의 상태에 대한 직관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구 표면에서의 경험. 왜냐면 우리가 보통 다 지구 표면에 살지 누가 막 50km, 60km 지하에 살고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경험은 다 지구 표면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직관. 근데 where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 문장이 나오겠지. 그 지구 표면이 어때요? 압력이 균일하게 낮아요. 똑같단 얘기야. 압력은 어디서나 똑같아요. 그리고 변화인데 온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뭘 일으킵니까?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질의 상태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켜. 뭐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그러한 지구 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얼음 놓으면 얼음이 어떻게 되니? 점점점 녹지 이제. 그리고 또 가열하면 뭐 기체로 바뀌죠. 이런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들. 따라서 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녹는 거, 그리고 뭐 끓는 거, 그리고 플라즈마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뭘 가정을 하니? 뒤에 문장 하나 더 나온다.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이것이 반영을 하는데 뭘 반영하니? 온도에 있어서의 상승을 반영한다. 말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녹으면 온도가 올랐구나. 끓으면 온도가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게 편향이래요. 이러한 편향이래요. 편향. 이러한 편향은 어떤 사실에서 비롯하냐? 대절. 그러면 팩트 다음에 나오는 뜻은 뭡니까? 동격이죠. 웬일로 AI가 제대로 분석을 했죠. 우리가 살고 있어. 아주 일정한 압력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런 사실 때문에 비롯되는 거야. 이런 편향, 끓겠지 이런 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봅시다. 심지어 작은 변화, 압력에서의 작은 변화, 뭐와 같은 거, 어떤 것들인데, 변화들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들, 뭐 할 때, 물속에서라든가, 아니면 높은 산꼭대기에서 변하잖아. 현상들이. 그런 작은 변화들 주어 동사 가질 수 있다. 아주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진대사에도. 그래서 고산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단지 지구 표면,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올라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어때? 표면에서만 익숙하니까 올라가면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지. 물속 깊이 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다시 아까 처음 부분으로 가서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 변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 변화들은 사소하고 하찮은 거야. 사소해. 큰 게 아니야. 뭐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압력법인데 전체 우리 행성 환경 거기에서의 압력 변화하고 비교하면 아까 쌤 뭐라 그랬어? 산 높이 올라가는 거하고 물속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까지 높고 깊지는 않아.
그러니까 되게 압력 변화는 사소한 거야. 크게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뭐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이라는 것이 지배되는데 뭐에 의해서 위에 있는 물질의 무게 때문에 지배되죠, 압력이.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너네 위에다가 막 뭐 올려봐라. 무겁잖아.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깊이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해요. 상상해봐라 압력을. 생성된 압력, pp가 꾸미고 있다. 무게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건데 두께 1마일 암석 무게에 의해서 생성되는 압력. 이런 걸 한번 상상해봐라. 어마어마하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행성의 압력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 뭐에서? 거의 이 제로 압력이에요. 우주에서의 제로 기압에서 어디 수백만 기압까지 행성 내부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어때? 굉장히 일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일정한데 사실은 어떻다? 굉장히 급격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어휘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이 지구 표면에서는 균일하게 낮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그렇게 알아채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일정한 압력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 변화는 굉장히 미미해. 큰 게 아니야. 그리고 이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돼?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바뀌죠. 그리고 행성 자체의 압력 범위는 또 뭐하고? 어마어마하고. 정리를 확실하게 어휘 중심으로 좀 해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 범위는 행성 전체 환경의 압력 범위에 극히 작다. 이로 인해 온도 중심의 편향이 생긴다. 지표라는 일정한 압력 환경에서 사는 인간은 물질 상태 변화를 온도 변화로만 직관적으로 이해해. 근데 실제 행성의 압력 범위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Next. 자, 뭐 할 때? 여기서 자가 실험이란 말이 나오거든. 자가 실험은 실험이 자가 이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니까 이거는 뭔가를 테스트해보고 계속 발견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되고, 이 전통적인 실험이라는 것은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은 먼저 자가 실험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전통적 실험으로 옮겨가겠지. 딱 봐도 그렇죠. 그게 둘 다 가능한데 이 차이점, 이 둘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종종 닮아 있어. 뭐하고 닮아 있니? 학습 그리고 보여주기. 이 차이점하고 조금 닮아 있다. 비슷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학습해서 보여주잖아. 이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실험은요, 더 좋아. 뭐에는 더 좋아? 발견하는 건 좋지. 혼자 막 해보니까. 하지만 나빠. 뭐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기엔 조금 불리해요. 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뭘 납득시키냐? 다른 사람에게 이 대절을 납득시키기엔 좀 불리하다. 해법이 유용하다 혹은 답이 옳다 막 이런 거. 이런 걸 납득시키긴 좀 어렵지. 자, 물론 대부분 과학자들은 하기를 원해. 둘 다 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들의 발견을 납득시키고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consider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나와줍니다. 선생님 그거 한 번씩 그 별표를 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다는 건 중요해 하고 얘기하잖아. 둘 다 고려해야 돼. 자기 실험하는 거하고 그리고 전통적 실험하는 거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자원을 최고로 활용하는 것은 종종 뭐일 수도 있냐? 자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지는 거죠. 뭐가? 전통적 실험이. 그냥 이거 1번 하고 이거 2번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연구자들은 시작한다. begin with 뭘로? 자기 실험으로 시작해. 근데 이 모든 것이 잘 되잖아. 그러면요, 이 큰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실험이에요.
그리고 혹은 생성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거지. 많은 가설들을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막 하는 거잖아. 그런 자기 실험들. 그럼 여기 대절은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동사 하나, 동사 둘 이렇게 병렬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이러한 탐색하고 이론을 구축하는 단계가 지속합니다. 뭐 할 때까지 지속하냐? 이 편리한 어떤 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효과가 발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과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지. 쉬운 해법이라든가 큰 효과니까 이게 발견이 돼야지 끝나니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구자들은요, 사용합니다. 자기 실험을 사용하는데 찾기 위해서 사용해요. 절차적인 뭐 변수가 있냐 없냐 또 찾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지속 시간이라든가 뭐 시간 그리고 강도 이런 거. 근데 이 변수가 또 어떤 거야? 최적화합니다. 해결책을 최적화하거나 혹은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그럼 얘도 주격관계대명사 변수를 꾸며주게 있죠. 이렇게 뒤에서. 이때까지 계속해요. 또 활용하려고. 다음, 여기는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치 중요하죠. 서술형으로도 한 번씩 잘 나오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드가 도치가 돼 있고, 얘 원래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죠. 오직 그때가 돼서야 연구자들은 시작할 것이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실험을 분사구문 ing 뭘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자가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된 변수를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 실험과 일반 실험의 차이, 상호 보완적인 순서 활용, 자기 실험으로 탐색 최적화를 먼저 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지문도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번 읽었을 때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한번 쭉 읽고 나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출연이죠. 뭐의 출연입니까? 사회과학의 출연. 언제예요? 19세기에 사회과학의 출연. 그리고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 작업할 수 있는 능력.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만들어냈다. 뭘 만들어냈습니까? 수요를 만들어냈다. 뭐에 대한 수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어.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이 글로 쓰면은 어떻게 되겠니? 너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도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시각화하는 수요가 이제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처리된 이 숫자상의 정보가 가장 잘 표현이 되었는데 뭘로 이제 가장 잘 표현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각화한 거 아닙니까? 표, 뭐 차트, 그리고 그래프 이런 걸로 가장 잘 표현이 된다.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that, 주격관계대명사고 통계를 채용하고 활용했던 이런 과학들이 어디에 있었어? at the forefront에 있었다. 그러면 최선두에 있었다. 뭐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차트하고 그래프의 개발에 있어서. 왜냐하면 얘네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역사학은 뭐였다? 설계자가 아니라 소비자였다. 그럼 얘네는 앞에 나오는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보다는 조금 더 차트, 그래프 개발에 뒤처져 있었죠. 왜냐면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남들이 해놓은 거 소비하는 거니까. 뭐 선도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자료를 뭐 숫자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건 안 했으니까. 이런 새로운 시각화의 대부분의 소비자였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뭐냐면요. 그것도 거기에 있어서 뭡니까? 절제된 소비자였다. 절제된 소비자. 대부분이 그랬다 그냥. 많이 안 썼다. 이런 거지. 뭐 때문에 그래? 경제사와 그리고 사회사가 약간 lagged. 뒤처져 있었거든. 뭐 뒤로? 이 정치사보다는 조금 더 뒤처져 있었어요. 뭐에 있어서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 단순한 차트하고 그래프는 어렵지 않아요. 해석하기 어렵지 않지. 그리고 그것들의 시각적 관습은 뭐가 됐어?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각적 관습이라고 하지 말고, 이 시각적 관습 말고 시각적 어떤 뭐 표현 방법 이렇게 그것이 일부가 되었는데 뭐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어떤 평범한 독자도 기대가 돼요.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것.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것의 시각적 표현 방법 자체가 어때? 쉬워. 아까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독자가 봐도 아,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일부가 되었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다음. 통계적인 분석이 점점점 정교해짐에 따라 PP 그 결과로 나온 시각화는 짧지만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어. 되었다. 뭐가 되었냐? 점점 더 핵심적이 됐습니다. 논증의 핵심이 되어갔어요. 그 무슨 말이니? 논증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 됐고 차트를 보여주면서 통계 분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일부 경우에는요. 시각화가 만들었는데 메이크 목적어 목적 보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도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요. 입증했다. 뭘 입증했냐? 통계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입증하게 된다. 자,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이다. 존 스노우. 이게 존 스노우 하면요, 선생님은요,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어떤 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존 스노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19금이에요. 본 사람들은, 그렇죠. 존 스노우의 지도인데, 뭐의 지도냐면요. 콜레라의 발병의 지도입니다. 1854년 런던에서 이제 발병을 했거든요. 콜레라 사건. 자,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이고 그것이 도와줬어. 뭘 도와줬냐면요. 표시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헬프 다음에 원형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다. 뭘 표시합니까? 근원. 그 발병의 근원. 그것을 한 개의 물 펌프에서 시작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지. 그 동네에 있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이제 표로, 그림으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야. 언제 1852년에 발병했고 6월 3일에 발병했고 막 여기 이렇게 막 글로 쓰다 보면 엄청 복잡하지. 근데 지도를 이렇게 그린 거야.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렇게 발병해갖고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여기였던 거지.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는요. 보여줬어. 뭘 보여줬니? 대절을. 시각화가 무슨 역할을 했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serve as 서사적이면서도, 이야기적이면서도, 이야기를 말해주면서도 분석까지 할 수 있더라. 이걸 입증했다는 거야, 스노우의 시도가. 저자들은 그래서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비긴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상관없다. 뭘 가지고 방법으로서 무슨 방법입니까? 시각적인 단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저자들은 이제 실험하기 시작했어. 뭐 하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복잡한 이야기, 사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그리고 컴마 다음 ing, 분사구문이죠. 뭘 증가시킵니까? 그것은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건데 어떤 정보야?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 작은 공간에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 글로 쓰면 엄청 많은데 차트나 표로 얘기하면 굉장히 적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도 마찬가지 분사구문의 병렬입니다. 1번, 2번 요렇게 극복하면서 한계를 극복해. 뭐의 한계를 극복하니? 이 프린트 되어 있는 2차원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건 이제 글로만 표현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19세기 이후 데이터 시각화의 발전, 그리고 그 역할의 확장, 통계 분석과 시각화는 단순한 정보 표현을 넘어서 서술과 분석의 도구가 되었고 인쇄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됐다. 이런 글입니다.